안녕하세요. 저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익히 듣긴 했지만 제 도끼는 정말 믿음직한 도끼였거든요. 무슨 일인가 궁금하시죠? 다들 제 황당하고도 기구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 항구와 어시장을 놀이터처럼 뛰어놀고 생선을 장난감처럼 만지며 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자연스럽게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돈을 벌었죠. 같은 일을 하던 남편과 만나 결혼했고 아들과 딸을 낳아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둘이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켰어요. 다 자란 자식들 도시로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만족했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더니 어느새 재산도 좀 모여서 이제 남편이랑 오붓한 노년을 보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위암에 걸린 남편이 어느 날 저만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친구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쭉 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친하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이 이웃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없지만 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중 가장 친한 친구는 미자였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같이 손잡고 등교하던 사이라 자매나 다름없었죠. 어릴 때부터 예쁘고 야무졌던 미자는 동네 유지인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미자 남편은 성격도 다정하고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둘은 동네에서 인고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한겨울에 꽁꽁 언 손으로 생선을 자르던 저는 마냥 편해 보이는 미자의 팔자가 참 부러웠답니다. 하지만 친구니까 질투는 전혀 안 나고 미자가 행복해 보이는 게 그저 기뻤어요. 그런데 마냥 행복한 줄만 알았던 미자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제가 장을 보려고 먼 읍내까지 차를 타고 나가던 날이었어요. 길을 헤매는 바람에 웬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있던 저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미자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지만 얼굴이며 걸음걸이까지 틀림없이 미자 남편이 맞더라고요. 그 여자의 손에 시종일관 쪼물락대며 지붕거리는 것이 틀림없이 불륜이 확실했고요. 그걸 본 저는 손이 벌벌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저 나쁜 놈이 내 친구를 속이는 게 화가 나지만 이걸 알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할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미자가 자기 남편 보약 짓는다고 서울까지 갔다 오는 걸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 보약 먹고 힘나봤자 그거 다 다른 여자한테 다 쓸 텐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라면 사실을 알고 싶을 것 같았어요. 이걸 알고도 감추는 건 친구에 대한 배신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미자를 찾아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던 미자가 결국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미자의 비밀은 놀라웠어요. 다정한 아빠이자 완벽한 남편인 줄 알았던 미자 남편은 알고 보니 답도 없는 논팽이였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신혼 초부터 계속 바람 피워왔어. 그냥 스치는 바람이 아니라 아예 첩을 두고 딴 집 상임을 한 적도 있고. 세상에, 그걸 알고도 내내 참아왔던 거야? 그럼 어떡해. 가정을 깰 수는 없잖아. 설사 가정이 깨진다고 해도 그건 네가 아니라 네 남편 때문이야. 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언제까지 참기만 하고 살 거야.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당장 남편 잡아 족쳐. 그런데 다음날 만난 미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미자의 남편이 자기가 바람피운 걸 소문내면 돈 한 푼 없이 쫓아낸다고 협박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미자는 결국 저를 배신하고 남편을 선택한 거죠. 그때 미자 남편은 곧 어촌 개장 선거에 나가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할 때였거든요. 제가 본 걸 소문낼까봐 선수쳐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지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황당한데 글쎄 제가 미자를 시샘해서 미자 남편에게 꼬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넘어오니까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미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너무 황당한 소리라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자 남편이 그동안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인지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더라고요. 평소 동네 노인들에게 술을 자주 사 먹이며 꼬드겨둔 탓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남편한테 꼬리치고 인생 망치려 한 천하의 몹쓸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걔가 어릴 때부터 좀 그렇긴 했어. 예쁘장한 얼굴만 믿고 남자 꼬드기고 다니더니 나이 들어도 버릇 못 버리네. 어쩐지 이 동네에서 남자들 지나갈 때마다 궁둥이를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더라. 남편 죽고 혼자 지내니까 이 외로웠던 모양이네. 남편 잡아먹은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친구까지 잡아먹으려드네. 당장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뒤늦게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을 해도 제 말은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미자가 입을 꼭 닫고 있는 걸 보고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친구보다는 가족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한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저는 여우 같은 미자 남편의 술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왕따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저는 집을 팔고 아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갈 준비를 했어요. 사실 남편이 죽었을 때부터 아들이 계속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저를 설득했거든요.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향이고 뭐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미자가 저한테 몰래 와서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저는 미자를 위해 그냥 참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날까지도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미자를 보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떠나기 전 미자 남편이 선거 유세를 하는 노인정에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친구 남편 얼굴 구경하러 왔네요. 내가 당신을 꼬시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그럼 내가 미쳤다고 예쁜 우리 마누라 두고 바람을 피워? 당신이 우리 부부 사이 멀어지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잖아. 미자는 나한테 당신이 지금껏 수도 없이 바람 피웠다고 고백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할 건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이 평생 여자라고는 우리 미자밖에 모르고 살았어. 미자가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거짓부렁 좀 그만해. 그렇단 말이지. 그럼 다른 여자 손잡고 모텔에 간 적도 없겠네. 당연하지. 난 다른 여자 손은커녕 그림자 한번 밟아본 적 없는 대쪽 같은 남자야. 진짜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잘도 뻔뻔한 거짓말을 한다. 그럼 이건 다 뭔데? 여기 찍힌 건 당신 아니고 귀신이냐? 동네 사람들, 이놈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에요. 저한테 불륜 들키니까 선수 쳐서 저를 나쁜 여자로 몰아간 쓰레기라고요. 저는 미리 뽑아온 사진 수십 장을 노인정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쫙 뿌렸습니다. 거기에 미자 남편이 여자 손을 주무르는 모습, 같이 팔짱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똑똑히 적혀 있었죠.
사실 제가 미자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 제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딸한테 하소연했더니 딸이 블랙박스를 뒤져서 증거사진을 찾아준 거였어요. 명명백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니 미자 남편의 거짓말은 다 뽀록이 났죠. 결국 동네는 한바탕 뒤집어졌고 미자 남편은 개망신당하고 선거에서 똑 떨어졌다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초토화된 고향을 버려둔 채 유유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인 내 자식들에게만 신경 쓰며 잘 살자 다짐했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꼭 다 내 편인 건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부른 건 혼자 있는 제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제 돈 때문이라는 게 금세 밝혀졌거든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에 고향집을 팔아서 받은 돈까지 합치니 꽤 큰 목돈이 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돈을 가져갈 속셈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살살 달래며 꼬드기더군요. 제가 어머니 노후자금 불려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 이상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어머님. 이 사람 사업 아이템이 중국에 수출되면서 떼돈 벌기 시작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투자하시면 어머님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다 이득이에요. 아이, 저만 믿으시면 모년에 진짜 여왕님처럼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못 믿으세요? 못 믿었습니다. 진득함과 성실함을 뼈에 새기고 태어나는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뺀질거리고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 아들이었거든요.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손자라고 끼고 살며 오냐오냐 하셔서 애를 망친 거죠. 제가 그때 힘이 없어서 시부모님을 말리지 못하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게 천추의 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들은 제 자식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말년에 어디 손 안 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절대 내놓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계속 거절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대접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대놓고 찬밥 취급이 시작됐거든요. 아들은 한 집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며느리는 매일 손주들 맡기고 놀러 나가기 일쑤였어요. 단창 가짓수가 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 방 고일러도 꺼버리더군요. 입 하나가 더 느니까 생활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라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요? 돈 욕심 그렇게 많이 부리면 노년에 외로우세요. 누가 그런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일할 거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어머니 때문에 화목하던 집이 매일 싸움만 나잖아요. 그럼아,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데 죄다. 돈에 눈이 멀어서 부모 내팽개치는 자식 같은 건 나도 필요 없어. 내가 죽어도 너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할 거야. 설마 유산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유언장에 써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나 죽기 전에 네 동생한테 다 증여하면 돼. 그럼 너는 유산이고 뭐고 한 푼도 못 받을 테니 꿈도 꾸지 마. 아들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친구에 이어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한 기분이 참담하기 그지없더군요. 대충 필요한 집만 싸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저는 우선 근처 모텔에 몸을 뉘었어요. 이제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서울에는 아들 내외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저분한 모텔방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마침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정한 딸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었거든요. 밥은 먹었냐고 묻는 딸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딸이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며 갑자기 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저 먹으라고 남겨놓은 말라 비틀어진 찬밥을 보고 화를 냈었어요. 그동안 형제간에 사이 나빠질까봐 딸에게 아들 내외의 행각을 숨겼는데 그날 딱 들킨 거죠. 화를 내며 당장 자기 집으로 가자는 딸에게 오해라고 오늘 외식을 하러 가기로 해서 그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그동안 당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고 제 이야기를 들은 딸은 저보다도 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모텔에 둘 수 없다며 곧장 3시간을 넘게 운전해 와서 저를 태우고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자기 집은 오빠 집처럼 크고 좋지 않아서 엄마가 불편하실까봐 그동안 같이 살자는 말을 못했다고요. 사실은 언제나 엄마랑 함께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좀 위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위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실 저도 아들보다는 딸이 편했지만 사위가 싫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돼서 아들 집에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위는 친아들보다도 더 반갑게 저를 맞아주고 잘 챙겨주었습니다. 사실 사위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어요. 처음 딸이 사위를 인사시키러 왔을 때는 그 사실 때문에 남편이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결혼 후에 보니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성실한 게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기 전에 사위를 아들보다 더 아끼곤 했어요. 동네에서도 딸 결혼 잘 시켰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그렇게 좋은 사위지만 그래도 막상 장모님을 모시고 하는 건 힘든 일이라 싫어할까 걱정됐어요. 갑자기 신세지게 돼서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내가 집구하는 대로 금방 나갈 테니까 걱정 말게. 가긴 어딜 가세요.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히 저희랑 지내셔야죠. 장모님 혼자 지내시는 거 걱정이었는데 잘 됐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네. 하지만 나도 염치가 있지. 아들네랑 다르게 딸 결혼할 때는 뭘 해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신세를 지겠어. 아시겠지만 저는 고아라 평생 엄마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장모님이랑 함께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생긴 기분이라도 좋은걸요. 신세진다 생각 마시고 그냥 자식이다 생각해주세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생긴 기분이라 행복하다고 항상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돼. 앞으로 제가 친아들처럼 장모님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작 피땀으로 키운 친아들은 돈 때문에 저를 버렸다는 게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사위가 이렇게 나를 환대해 주다니 기분이 묘했어요. 저 마음 편하라고 그냥 하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던 사위의 말은 진짜더군요. 아들 집에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도를 받았거든요. 저는 고향에서 떠나온 뒤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드디어 내 집에 왔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푹 쉬고 기력을 회복한 저는 두고 온 짐을 가지러 다시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짐을 챙겨 나가려는 저희를 아들 부부가 막으며 딸과 사위에게 폭언을 퍼붓더라고요. 니들이 뭔데 엄마를 빼돌려? 그런다고 네가 엄마 돈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가긴 어딜 가요. 절대 못 나가요. 어머니 가시면 저희 애들은 누가 보라고요. 가실 거면 고향집 판돈이나 다 내놓고 가세요. 이제 아주 대놓고 돈 타령을 하는구나. 너는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니?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말본새 봐. 진짜 인간 말종부부네. 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막말해요? 오빠, 네가 제일 문제야. 네가 엄마 무시하니까 새언니도 같이 저러는 거잖아. 그러는 너는 뭔데 오빠한테 넣어놓어버려. 버르장머리 없는 가시나 같은 이러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으면 너 같은 건 진작 때 안 맞고 쫓겨났어. 그런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네가 이 모양이 됐지. 자기 엄마 내팽개치고 돈 타령만 하는 네가 인간이니? 네가 엄마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 돈은 당연히 내 돈이지.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어봐. 진작 다 나한테 주셨을 거야. 그래서 그분들 지금 계셔? 안 계셔. 쌍팔년도도 아니고 언제적 장남 타령이야? 정작 장남 노릇은 하지도 않으면서 부부가 똑같이 양심이 없네. 우리 엄마 그만 괴롭혀. 우리가 언제 어머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장남 노릇하려고 어머님도 저희 집으로 모셔왔던 거잖아요.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방해해요? 아가씨도 돈 욕심나서 돈 가로채려고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만두지 못해? 너희 자꾸 그러면 지금 사는 집까지 다 빼앗는 수가 있어. 나한테 차용증 있는 거 기억 안 나니? 바랏바랏 대들던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바로 입을 다물더라고요. 사실 아들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매매대금의 반은 저와 남편이 대주었어요. 결혼할 때 그냥 주려고 했지만 남편이 무슨 개시라도 받았던 건지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받았던 터라 빼도 박도 못하게 제 돈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잘 살면 빚을 없애고 완전히 증여해주는 걸로 바꾸겠다 했던 건데 그러길 천만다행이었죠. 차용증이라도 없었으면 힘없는 제 말 같은 건 씨알도 안 먹혔을 테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겁먹은 얼굴을 보니 진작 이야기를 꺼낼 걸 싶더라고요. 자기 엄마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철없는 아들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은 그냥 너희 준 걸로 생각하고 잊으려고 했어. 돈 가지고 자식 휘두르는 부모가 되기는 너무 치사하니까. 근데 너희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이 엄마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 아이, 그게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제가 사업 자금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가 아니라 그냥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 게지. 며느리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고향집 한 돈 안 준다고 하니까 바로 돌변해서 찬밥 취급하고 나한테 막말까지 한 게 너야.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돈을 더 주고 싶겠니? 그거는 저희가 잠깐 좀 화가 나서 그런 거고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화가 나도 어른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어. 그렇게 사람 무시해놓고 나가겠다니까 막기는 왜 막아? 나보고 계속 이 집에서 그런 꼴이나 당하며 살라고? 죄송합니다. 너는 사과 안 해?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나한테 돈 맡겨놓은 듯이 굴고 닥달하면 그땐 진짜 끝이다. 이 차용증 들고 찾아와서 빌려준 돈까지 싹 다 받아내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마저 뺏기기 싫으면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물론 진심이 아닌 게 뻔했지만 어쨌든 사과도 받아냈고요. 아무리 타이르고 해도 안 됐던 아이들이 돈 앞에서 바로 무릎 꿇는 걸 보니 참으로 허탈했습니다. 역시 돈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크게 실망한 저는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기대는 버리고 착한 딸과 사위만 보며 살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한동안 기죽어서 조용히 지내던 아들과 며느리는 얼마 후 안 하던 안부 연락을 시작하더라고요. 딸네 집으로 가끔 반찬과 건강식품도 보내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렸나 기대했는데 역시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더한 막장짓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네 집은 서울은 아니지만 제 고향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큰 도시였어요. 도시는 각박하고 정신없어서
나이 든 사람이 살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살기 좋더군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이 잘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보내기도 괜찮았어요. 처음 딸이 문화센터에서 라인 댄스를 배워보라고 신청해 줬을 때는 늙어서 주책이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했거든요. 그런데 배워보니 운동도 되고 삶의 활력도 생겨서 참 좋더라고요. 같이 배우는 또래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지니 더 재미있었어요. 춤을 배운 다음에는 수영도 배우고 악기도 배워서 같이 공연도 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일하고 살림하는 것밖에 몰랐던 제가 노는 재미를 알게 된 거죠. 고향에서 생겼던 우울증이 절로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세심한 사위가 상담센터를 소개해줘서 치료까지 받으니 우울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졌고요. 마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것만 같았던 로맨스도 찾아왔답니다. 빨래집에 살게 된 지 3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문화센터 사물놀이 수업에서였어요. 제가 장구를 처음 배워보는 거라 어려워서 버벅대는데 옆에서 꽹과리 치던 김노인이 자꾸 저를 흘끔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못해서 째려보는 줄 알고 기가 죽어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니 그 남자가 와서 데이트를 신청하더라고요. 놀란 저는 질색팔색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이 나이에 데이트라니 말만 들어도 부끄럽고 어색했거든요. 수업도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들었는데 틈틈이 살펴보니 참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호감이 생겼지만 그래도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거절만 했죠. 그런데 저를 데리러 왔던 딸이 김노인이 데이트 신청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저는 딸이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딸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딸에게 전해들은 사위도 한번 만나보시라고 옆에서 계속 부추겼어요. 사실 나는 엄마가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걱정됐거든. 근데 남자친구분 계시면 나도 걱정 덜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거라 제가 살짝 만나봤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은 분 같았어요. 두 분 데이트 겸 같이 놀러 다니시면 적적하지 않아도 좋고 건강에 좋은 거라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래도 다 늙어서 연애라니 너무 주책이지 않니? 남들이 흉 보면 어떡해. 주책이라고 흉 보는 게 아니라 청춘이라고 부러워할걸? 남들 시선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요. 일하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나는 이제라도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 딸과 사위 덕분에 저도 용기 내어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동갑내기인 저희 둘은 성격도 관심사도 비슷해서 마음이 참 잘 통했어요. 별다른 걸 안 해도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것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꽃다운 여고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함께 있으니 낙엽만 굴러가도 깨아르르 웃게 되고 맛없는 식당에 가도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잊고 살았는데 연애라는 게 참 설레고 기분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김노인이 근교의 유명한 수목원으로 데이트를 갔는데 글쎄 아들 부부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김노인에게 아들 내외를 소개시켰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얼굴로 멀뚱히 인사하던 아들은 제 남자친구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에이 설마 환갑이 넘으셨는데 연애라니 그게 말이 돼요? 아들은 귀를 후비적거리고 며느리는 깔깔대며 비우는 모습이 그렇게 망신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옆에 있는 김노인 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항상 젠틀하고 여유로운 김노인도 당황해서 말문이 막힌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아저씨하고 연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든 말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가라. 걔 나이에 연애는 무슨 연애예요. 주책 부리지 말고 집에나 얌전히 계세요. 괜히 이런 데 싸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뼈라도 부러지면 병원비 많이 들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어머님 혹시 콜라테 그런 데 다니세요? 야, 너 미쳤어?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창피하게 자식한테 왜 이런 꼴을 보여요? 어머니 노안 나셨어요? 아이, 듣자 하니까 너무 선을 넘네. 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니랑 연애한다고 자리가 무슨 내 아버지라도 되는 줄 아나? 순진한 할머니 꼬셔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연애라니 전 절대 허락 못합니다. 아유, 어디 자식이 어머니한테 허락을 하네 마네야. 자네 지금 어머니 무시하나? 이게 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죄송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너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 두 남자가 싸움 날 뻔한 걸 겨우 말려서 저는 김노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딸 내외만 봐왔던 김노인은 저한테 저렇게 막대먹은 자식이 있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김노인이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며 사과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거든요. 가족 아니라 남한테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심지어 김노인 앞에서 해서 제 어미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평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화가 나서 아들 내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김노인과 빨리 헤어지라고 잔소리를 했거든요. 주말에는 제가 데이트라도 하러 갈까봐 겁나는지 내려와서는 손주들 봐달라고 떠맡기고 가기도 했어요. 제 연애를 방해하려고 아주 열심히더군요. 더 어이없는 건 소식 끊고 살던 온갖 친척들한테까지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글쎄 제가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 한다고 소문을 내서 저를 말려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사실 말이 연애지 김노인과 저는 그냥 친구처럼 같이 놀러 다니는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아들 혼자 김치국 마시면서 난리를 쳐댔어요. 어머니, 혹시 결혼하실 생각은 아니죠? 제가 양보해서 그냥 만나시는 거 그러자 쳐도 결혼은 절대 안 돼요.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벌써 다른 남자 만나고 재혼까지 생각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너나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아. 어른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혼났어. 잘 듣네요. 창피 당하신 김에 그냥 헤어지세요. 넌 왜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너 알랑방구 좀 그만 끼워. 어머니 편인 척 꼬지겨서 유산 다 가로채려고 그러는 거지.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내가 오빠 너 같은 줄 아냐? 연애든 결혼이든 엄마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웬 참견이야? 난 엄마만 행복하시면 돼. 참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까딱하다간 우리가 쪽박차게 생겼다고. 어머님,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잖아요. 그 아저씨 얼굴이 얄쌍하고 뺀질뺀질한 게 약간 사기꾼상이더라고요. 어머님이 혹시 사기당하고 상처 입으실까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사기꾼은 무슨, 그분 경찰 공무원 출신이거든? 원래 아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면 연금 조금 나오는 거 말고는 돈도 없을 텐데 어머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걸 수도 있죠.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가 많다고 하잖아요.
괜히 이상한 아저씨한테 돌 뜯기고 울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TV나 보고 지내세요. 내가 너희들 속셈 모를 줄 알고? 내가 연애하면서 가진 돈 모두 써버릴까봐 그 걱정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저희 돈 욕심 다 버렸잖아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요. 욕심을 버리긴. 또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뻔히 보인다. 애미를 돈으로밖에 안 보는 고얀 것들. 그래요. 솔직히 걱정이 안 되겠어요. 두 분이 결혼이라도 하면 그 집 자식들한테까지 어머니 유산 나눠줘야 할 파는데 그럼 우리 몫이 확 줄어들잖아요. 딱 보니까 그 아저씨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던데 결혼은 절대 안 돼요.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딱 그 짝이구나. 김노인 집안이 대대로 알부자야. 이 동네에만 건물이 3개나 있는 건물주인데 그건 알고 반대하니 내가 재혼하면 유산도 몇 배로 늘어났을 텐데 너희가 귀를 쓰고 반대하니 못하겠구나. 오냐, 앞으로 죽어도 재혼 같은 건 하지 않으마. 그게 무슨... 아이, 그 아저씨가 건물주라니 말도 안 돼. 어머님,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두 분 오붓하게 연애하시다가 꼭 결혼도 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방해 안 할게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이, 제가 그곳 만나뵙고 사죄라도 드릴까요? 원하시면 제가 무릎도 꿇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말을 바꾸고 제 앞에서 싹싹 비는 아들 내외를 보니 우습더라고요. 사실 하지도 않을 결혼으로 아들이 동계산하며 머리 굴리는 꼴이 한심해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김노인은 부족한 거 없이 여유롭게 살긴 했지만 건물주 정도 되는 부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한 거짓말에 깜빡 속아서 김노인에게 막말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더 내 일에 참견하면 아예 헤어져 버리겠다고 협박하니 아들은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두 분 꼭 잘 돼서 결혼하시길 바란다는 이상한 덕담만 남기고 말이죠. 진실을 다 아는 딸과 저는 아들 내외를 보내고 실컷 웃었답니다. 하지만 돈밖에 모르는 아들의 얕고 천박한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그렇게까지 바닥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갔으니 이제는 좀 편해지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걸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일에 참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까맣게 잊었는지 아들의 전화 잔소리 공격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결혼하지 말아가 아니라 제발 빨리 결혼하라는 닭다리였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는 둥, 빨리 낚아채지 않으면 다른 할머니한테 뺏길지도 모른다는 둥, 이번이 자식들 호강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둥,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어차피 너한테는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부탁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전화가 안 오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차단시킬 걸 그래도 자식인데 하는 마음으로 참았더니 괜히 스트레스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아들은 딸에게 전화해서 당장 엄마를 바꿔달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도 자기 오빠와 새언니 전화번호를 다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포기했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사위한테까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니. 내 자식이지만 연을 끊고 싶을 정도로 지긋지긋했습니다. 이쯤 되니 사위 보기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위는 정말 친자식보다도 더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더 눈치가 보였던 게 그쯤 딸 부부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사위가 운영하는 중식당 맞은편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중식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손님을 다 빼앗기고 가게에 파리만 날려서 힘들어하는 사위를 보니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안 그래도 딸 부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돈돈거리기만 하는 아들 내외가 괘씸하기도 하고 딸이 결혼할 때는 목돈을 못해준 미안함이 컸어서요. 마침 남은 고향 땅을 처분해서 더 보태주려고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힘들어하는 사위를 보니 증여를 빨리 앞당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육차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됐죠. 딸 없이 사위와 저만 둘이 일주일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위가 어느 날 저에게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갑자기 여행을? 자네 가게는 어쩌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접으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좀 쉬었다가 경쟁 업체 없는 다른 지역에 가게 자리 새로 알아보려고요. 아이고, 그렇게 됐어? 자네가 많이 속상하겠네. 힘들 텐데 그냥 집에서 쉬지 여행은 무슨. 장모님도 요즘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 시간 난 김에 같이 바닷가 가서 모래시키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보, 우리 엄마한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나 없이 둘만 있기 너무 심심할까봐 걱정됐는데 역시 자기밖에 없어. 엄마, 괜찮지? 오랜만에 바다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와요. 그러세요, 장모님. 저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요. 이번에 장모님 모시고 가서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려고요. 우와, 엄마 좋겠다. 아들한테 못 받은 효도 사위한테 대신 다 받겠네. 딸도 없이 사위와 단둘이 가는 여행이라니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다정하고 친절한 사위를 좋아하고 그동안 많이 친해지긴 했지만 단둘이 여행 가는 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딸과 사위가 저렇게까지 말을 해주니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딸이 출장 가는 날 저는 사위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나오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해안도로 드라이브도 좋고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도 좋고요. 사위와 저는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어시장 먼저 들렸습니다. 소시적 전문가 기질을 발휘해서 싱싱한 횟감을 고르고 주인 대신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회도 쳤죠. 멋있다며 축혀 세워주는 사위 덕에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오니 사위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저를 항구로 데려가더라고요. 바다 낚시를 가려고 작은 배를 하나 예약했다는 거예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배까지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자니 뜨악했지만 애써 좋아하는 척했어요. 사위가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데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선장은 저희가 배를 타자 기다렸다는 듯 빨리 운전해 깊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다라서 그런지 금세 날이 저물 기세더라고요. 아이고, 밝을 때 오면 더 예뻤을 텐데 날이 금세 어두워지게 생겼네. 어두워야 못 찾잖아요. 응? 뭐라고? 아니, 장모님 같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야행성 물고기들은 어두워야 잘 낚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모님을 위해 미리 다 알아보고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아유, 자네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만.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고마워. 장모님 요즘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어? 난 자네한테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고마워. 나도 자네한테 더 잘해줘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저한테 주시게 될 테니까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존재 자체로 저한테 큰 선물이시니까요. 그때 사위가 갑자기 뒤에서 저를 와라 껴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사위는 원래 애정 표현도 잘하고 스킨십도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밤바다를 보면 사람이 조금 감성적으로 변하잖아요. 저는 저를 안고 있는 사위의 손에 다정하게 톡톡 두드려 주었어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네. 나한테 그렇게 다정한 이야기 해주는 건 자네밖에 없어. 자네가 내 사위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도 장모님이 제 장모님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사는 게 힘드시죠? 이제 그만 저승 가셔서 편안히 쉬세요. 극락왕생하세요. 그 순간 저는 거친 힘에 의해 바다로 휙 떠밀렸습니다. 사위가 저를 바다로 밀어버린 거죠. 놀란 저는 바다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사위가 저를 일부러 밀었을 거란 생각은 못하고 실수로 밀쳤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꼴깍꼴깍 넘어오는 것을 참아가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구경하듯 바라만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막걸리를 따서 바다 위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귀신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바로 저를 향해 천도제를 지내는 거였죠. 그제야 사위가 저를 죽일 계획으로 여기 데려왔다는 깨달음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선장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선장도 짠 듯이 저를 외면하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배를 따라가려고 열심히 헤엄쳤지만 너무 놀라서인지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무도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졌죠. 친자식보다도 더 믿었던 사위가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기에 충격이 너무 컸답니다.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늘 잘해주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날 죽이려 하다니 역시 돈 때문이었겠죠. 그동안 저를 보고 따뜻하게 웃던 미소, 다정하게 건넨 말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실감됐습니다. 배신감으로 온몸을 떨며 얼어붙어 있던 저는 뒤늦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배가 한 척도 없더라고요. 하긴 처음부터 저를 죽일 생각이었으니 일부러 사람 없는 깊은 바다로 찾아 들어왔을 거예요. 그 생각에 절망이 점점 커지면서 몸에 힘이 스르르 빠지더군요.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지나가는 배 없이 바다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뒤늦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착하게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한테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다 자부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시련에 처하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죠. 몸이 점점 가라앉는 게 느껴지는데 죽을 위기에 처하면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정말 제 머릿속에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보고 싶은 얼굴들도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딸의 얼굴이 가장 마음에 밟혔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어미 죽인 원수와 함께 살 텐데 그러다 나중에 내 딸한테까지 나쁜 짓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절대로 그렇게 들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야만 딸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죽을 힘을 끌어모아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떠내려온 부표가 하나 있어 그걸 잡고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니 다행히 어선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새벽 7시쯤 가까스로 구조돼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부들의 도움으로 무태 올라온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과 함께
119 구조대원이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경찰에게 전해 들으니 뻔뻔한 사위놈은 제가 사고로 바다에 빠졌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래서 지금 혜경과 함께 저를 찾는 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경찰들에게 사고 장소라고 말한 곳은 제가 빠진 곳과는 한참 다른 곳이었어요. 구조대원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딸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고 바다에 나가 있는 사위도 다시 경찰서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은 아직 비밀로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요. 그렇게 겨우 경찰서에 들어가니 딸 부부와 아들 부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놀라서 얼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놈은 어이없게도 경찰의 멱살을 잡으며 화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걸 모르니 뻔뻔하게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였죠. 멀리서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구해야 하는데 왜 수색을 중단하는 겁니까? 안 돼요. 다시 당장 나가서 저희 장모님 찾아야 돼요. 아이, 글쎄 수색은 종료됐다니까 그러네요. 다 끝났어요. 고리하세요. 그럼 저희 장모님은 이대로 돌아가시게 두라는 겁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경찰이야? 당장 우리 장모님 살려내라고. 뭐냐, 나 여기 살아 돌아왔다. 제가 소리치며 경찰서로 들어서자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보는데 사위는 귀신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지르더군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인 줄 알았던 제가 살아 돌아온 걸 보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저는 분노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모르게 몸을 부들부들 떨며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사위 눈에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게 보였어요. 그 앞에 힘겹게 도착한 저는 남아있는 온 힘을 끌어모아 사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죽이려고 했던 장모, 여기 살아 돌아왔어. 장모님, 진짜 장모님이세요? 귀신 아니고 진짜 장모님이에요? 뒤늦게 정신 차린 딸과 아들이 오열하며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게 안쓰럽긴 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더 급한 저는 일단 아이들을 떨쳐냈어요. 그리고 얼떨떨한 얼굴로 굳어있는 사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세게 휘갈겼습니다. 힘이 다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사위가 다리까지 휘청거리더라고요. 이 천하의 악랄하고 못된 악마 같은 놈, 천벌받을 놈, 네가 감히 날 죽이려고 해? 경찰 선생님들, 당장 이놈 체포하세요. 엄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엄마를 왜 죽여? 이놈이 나를 바다에 떠밀었어. 그리고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버리고 가버렸다고. 장모님이 출력받아서 머리를 어떻게 드셨나봐. 장모님은 저랑 낚시하다가 큰 파도가 쳐서 갑자기 바다에 빠지셨어요. 저는 장모님을 지금까지 찾아다녔고요. 저를 구해준 어선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빠져있던 장소가 어딘지. 저놈이 말한 곳이랑은 정반대 지역이니 이놈이 한 거짓말이 다 밝혀질 겁니다. 구조자분께서 아까 혜경에게 연락해 소식 전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저분이 말씀하신 실종 지역과 구조 지역이 너무 달라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제가 구조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곳에 이야기했겠죠. 범인은 바로 저놈이에요.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자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사위는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지 갑자기 주저앉아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애처로운 얼굴로 애원하는데
아까 막걸리 뿌리던 표정이 떠올라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장모님. 이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그럼 이게 정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며. 친아들처럼 잘하겠다며.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의 유산을 물려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미쳤었던 거야. 절대 일부러 계획했던 거 아니야. 저는 그냥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낚싯배 선장도 같이 나를 버리고 가나? 자네랑 사전에 일부러 짠 게 아닌 이상 어떻게 그래? 그런데 대체 어떻게 살아오 돌아오신 거예요? 거긴 분명히 사람이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야, 이 멍청한 놈아. 우리 엄마 원래 해녀였어. 바다에서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아니하고 감히 우리 엄마를 밀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때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 달려들어 사위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놓고 앉아있더니 그제야 정신이 나고 하도 치밀어 오른 모양이에요. 아들 말대로 사실 저는 어릴 때 해녀였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친정엄마와 할머니를 따라서 온 바다를 누비며 자랐죠. 아이를 낳은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해녀를 그만두고 어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위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평범한 노인이었으면 진작 익사했겠지만 저는 해녀였던 경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또 딸을 살려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집념 덕분이기도 했죠. 후회로 펑펑 우는 사위를 경찰들이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그제야 힘이 풀린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탈수와 저체온증 등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후유증 없이 금세 완쾌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더니 사위를 잃은 대신 아들을 다시 얻었거든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은 그제야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없이는 못 살겠다며 효자로 돌변해서 저를 지긋정성으로 간호했거든요. 갑자기 변한 아들 모습이 얼떨떨하긴 했지만 덕분에 사위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좀 더 빨리 아물 수 있었습니다. 딸도 충격과 배신감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제가 무사한 걸로 됐다며 잘 이겨내주었어요. 천하의 패륜 인간인 전사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딸에게 이혼당했고 천장과 미리 짜고 살인을 계획한 게 밝혀져 살인미수로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감옥에 갔으니 그놈 소원대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딸과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오붓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노인과도 여전히 잘 만나고 있고 아들은 다행히 진짜로 정신을 차렸어요. 더 이상 돈돈거리지 않고 제 연애에도 참견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건강 염려증이 생겼는지 자꾸 전화해서 건강에 뭐가 좋다고 잔소리하느라 바쁩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변화죠. 시련 없이 살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그럴 수야 있나요. 그래도 그걸 통해 뭔가를 배우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면 시련도 인생의 값진 자양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달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